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련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를 구조화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 권력의 테크놀로지가 어떤 식으로 짜여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학의 원주별장 성폭력 사건, 그리고 버닝썬에서 거의 상습적으로 전개되었던 그런 매매와 또 폭력 사건들, 그리고 장자연 리스트를 통해서 드러났던 권력형 성폭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한테 되게 비참한 느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서 우리가 마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때 느꼈던 것과 비슷한 무력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이 사건들에 대한 일련의 접근들은 해당 당사자들, 물론 이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겠지만 김학의라거나 승리라거나 정준영이라거나 김성종, 이미숙 까지 포함해서 이 사건의 권력 중심에 섰던 사람들에 대한 공분, 또 그 배후에 놓여 있는 국정원이라거나 청와대, 검찰, 경찰 등과 같은 권력 기구들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분노의 방향은 범죄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회복하자 하는 어떤 수렴점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이제 개개인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만, 그것이 덜 중요하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만 이러한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재발과 재생산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신감이 없어지는 게 숨겨진 진실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오늘 비로소 드러난 것만도 아니고, 짧게는 박정희와 같은 그런 권력자들을 포함해가지고 역사 속에서 숱하게 반복되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 이것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대안이 참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묘연하고, 이번 일이 아무리 철저하게 조사되고 수사되고 판결되고 또 처벌에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것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일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제 회의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어떤 우리 체제의 어떤 일탈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 한국 사회라고 하는 어떤 구조, 또 뭐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산포되어 있는 일련의 그 정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원인의 해결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김학의라거나 버닝썬, 장자연, 김부장 사건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사건이 더 이상 한국 대의민주주의 권력장치의 예외가 아니고 정상으로 자리 잡았다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다중들의 그 영령을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소수의 그 선출자들에게 위임시키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이죠. 이 위임의 결과 투표를 한 사람들은 무력해지고 개개인들이 느끼는 무력감의 합산 이상으로 어쩌면 제곱의 방식으로 선출된 소수자들의 그 권력은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중 각자의 영능을 체계적으로 소외시키는 장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 자신의 소외에 때로는 자의에 따라서 때로는 타의에 따라서 이렇게 자의 반 타의 반 참여하고 있는 바로 그 장치인 셈이죠. 우리의 이제 헌법 구조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대의민주주의를 우리의 정치적 삶의 프레임으로 공고하게 삽입시켜 놓았고, 우리들은 이 방식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정치적 의지를 표현할 수 없도록 제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학의 사건을 이 맥락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 김학의 사건은 선출된 사람만이 아니라, 예컨대 우리가 대통령 선출하죠, 국회의원 선출합니다. 그러나 사법부 권력은 선출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사법부의 이제 고위 관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 임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도 바로 선출된 권력의 그 막강한 힘의 후원과 후광을 받아가지고 그 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김학의를 우리를 대의하도록 선출한
한 적이 없죠. 그렇지만 김학의는 박근혜 그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었고, 박근혜의 그 후원과 후광을 받아가지고 검찰 일반위에 올라선 특수한 권력자로 행세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아주 거리낌 없이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권력적 조건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의뿐만 아니라 김학의 주변의 권력자들, 또 그들과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가들, 오늘은 이제 윤중천이라고 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런 기업가들이라거나 또 언론사 사주, 조선일보와 같은 또 그 사주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도 그 선출 권력의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권력을 그 분배받아서 막강한 그 횡포를 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장치가 아래로부터 다중과 국민들의 직접적 그 구속과 통제를 벗어나 버림으로써 주권자의 그 위임된 권력을 체제적으로,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방식으로 체제적으로 독점해서 이것을 몇 배로 불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권력의 그 집중 현상이 오늘날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부의 집중 이상으로 크나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아래로부터 다중들이 스스로의 조직, 자기 조직화를 멈추지 않고 이 자기 조직화에 의해서 대의 권력을 통제하고 섭정하고 하지 않는 한에서 대의민주주의는 그 선출자들과 그 주변 인물들에 의한 횡포를 체계적으로 재생산하게 되는 이 고장난 기계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한 세 가지 유형을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가부장적 대의제이죠. 예를 들어서 가족 같은 단위에서 가부장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나 선출이라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 주어진 것으로서 구현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같은 체제가 형식적으로는 인민민주주의라는 형식을 빌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거의 가부장적 대의제와 다를 바 없는 구도를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엔도 그러하다고 봅니다. 유엔 같은 체제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성전국들, 5개의 상임 이사국의 독재가 관철되는 공간이고, 그 중에서 특히 1989년 베를린 장벽과 그 소련의 해체 이후에 가장 강대한 국가로 부상한
그 미국의 독재가 허용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바로 가부장적 대의제 방식에 따라 운영되는 체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임 이사국의 결정이 거의 절대적으로 관철되는 것인데, 비토권, 이사국의 그 거부권이야말로 상임 이사국의 권력을 관철시키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유엔의 권력 체제에 선거를 통해서 개입할 수조차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의제 말고 구속된 대의제라고 부를 수 있는 대의제 형태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실험되어 왔는데, 그거는 다중 각자가 비록 추첨이나 선출을 통해서 자신을 대의할 사람을 뽑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출되어진 사람들이 그 다중의 그 구속에 나중에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예를 들면 꼬뮌 같은 경우가 그러한데, 그 꼬뮌의 그 평범한 그 사람들이 자기 대의원을 그 선출을 해서 중앙회의에 나가도록 하지만, 이 사람들은 파견자로서 꼬뮌의 개개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지 이상을 발언할 수가 없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항상 소환해서 해임할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구속된 대의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프랑스에서 나왔던 그 파리 꼬민이라거나 뭐 소비에트라거나 독일의 레테라거나 이런 것들이 구속된 대의제의 방법을 따랐고, 한국의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도 그 대의원들의 결정이 평조합원들에 의해서 거부되고 폐기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구속된 대의제의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대의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의제는 자유대의제라고 해서 정기적인, 즉 일정 시기마다 선출 행위를 해서 대표제를 뽑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일정한 구속성을 유지하지만, 선출된 이후에 그 다음 선출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 가지고 어떤 구속이나 통제도 없이 제멋대로의 이제 통치를 할 수가 있고, 이 기간 중에는 거의 면책권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는 대의제,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자유대의제이고, 대한민국의 헌법도 그런 자유대의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대의제 하에서 바로 집중된 권력에 의한 횡포의 가능성은 항상적으로 상존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신들이 정기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다시 재선출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굽실거릴 시간이 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4년이건 5년이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이 시간 동안 제멋대로 범죄행위건 자의적인 그런 통치행위를 해서 자기의 수중과 자기의 주변에 막강한 권력을 쌓아두게 되면 나중에 설령 선출되지 못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또
바로 이 막강하게 쌓아진 재력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 다음 선출될 그 가능성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선출된 사람들의 범죄적 그 욕구를 부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자유대의제의 형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장난 기계하고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대의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 하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이 체제적 조건을 또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대의민주주의 권력 장치는 시장 권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번 그 단면을 살펴보면, 건설업자인 윤중천은 김학의하고 조선일보와 그 당시 일가에 대한 성접대를 통해서 그들의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을 한번 크게 사용하고 싶었다, 사용하려고 했다, 실제로 사용했겠죠. 이런 이제 의도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그 권력자들의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줘 가지고 별장 같은 데 모아서 완전히 이제 그 파티를 막 섹스 파티 같은 걸 갖다가 해가지고 이들을 이 범죄의 형제들로 만들어 가지고 이 병아리를 달구로 만든다, 이런 표현을 직접 썼는데요. 이 강력한 권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건설업자인 만큼 권력을 알선하고 중개하는 그런 역할을 맡음으로써 한번 크게 이 권력을 사용하겠다, 이런 식의 그 동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중천 씨는 건설업자이니까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기업가인데, 바로 시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권력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 에너지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윤중천은 직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권력의 외부에 있어서 권력 없이도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고, 항상 권력에 의해서 매개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윤중천은,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이 항상 시장 권력에 개입할 수 있고 그 질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윤중천이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그 별장을 원집에다가 궁궐처럼 만들어 놓고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기 혼자 뭐 즐기려고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너무 과대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글쎄요, 뭐 과대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지나침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기가 그 모호해서 딱 맞는 표현이라고는 들지 않는데, 어쨌건 한 개인이 그렇게 거대한 별장지와 별장 건물들을 갖추어 놓고 이를 도모하려고 할 때에는 뭔가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 기업가가 그냥 쓸모없는 투자를 할 일은 만무하고, 바로 이 병아리를 달구로 만들어서 알을 까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권력으로부터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장 권력으로의 이행이라고들 표현하지만 몇 번씩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시장은 권력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권력에서 자유롭지도 않고 권력을 배후에 깔고서야 가동되고 있는 정치적 시장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전두환이, 칠레에서는 피노체트 같은 독재자들이 이 정치 권력을 사용해서 시장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시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과 정치가 유착되어 있는 시대이고 바로 이게 신자유주의적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신자유주의적 시장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장 혹은 경제 상부 구조가 결코 아니고 그것의 하부 구조로도 작동해서 무엇이 이제 하부이고 무엇이 상부이고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정치를 떼내면 시장이 정상 작동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방향에서 생각을 하고 또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는 장치가 아니고 시장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정치의 그 행동적 표현이 정책인데 정책은 시장을 구조화하면서 자원이라거나 자산이라거나 자본이라거나 이런 것들의 이제 재분배를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이 어떤 정책들, 예컨대 건설 쪽의 정책들은 아예 그 과거 18, 9세기에 그 권력에 의해서 수행되었던 그런 시초 축적, 그 원시적 축적을 지금 시대에 계속 지속하고 반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토지를 헐가에 매입한다거나 원주민들을 강제로 추방한다거나 그린벨트를 풀고 묶는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행위들이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은 시장을 구조화하는 기제이다,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건 바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라고 하는 것이 정책의 결정 요인으로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누가 그 자리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다시 정치가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과 정치 사이에 긴밀한 연결관계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시장이 낳는 일련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은 정치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 없이는 불가능하고 또 그 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의 폐해, 지금 이제 김학의 사건 같은 것들을 극복하는 것은 시장 메커니즘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 없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우리 이렇게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정치를 다른 형태로 지속하는 것이고 또 정치는 시장을 다른 형태로 지속하는 것이다. 이게 해리 클리버의 자본론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나타난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경제적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로 할 수 있는 노동력의 판매, 노동력의 상품화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노동력의 상품화와 판매와 실제적인 노동 과정을 거쳐서 잉여 가치를 창출하고 착취하는 이 경제적 과정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해리 크리그의 자본론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Reading Capital Politically의 주요한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공조하면서 시장은 정치의 다른 형태로의 지속이고 정치는 또 시장을 다른 형태로 지속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치 속에서 시장을 읽고 시장 속에서 정치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선거에 의해서 소수의 선출자들에게 이제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대의민주주의 장치는 시장은 선거에 의해서 가동되지는 않습니다. 선거 대신에 계약이라는 것에 의해서 소수의 자본가에게 부가 집중되는 게 시장인데, 선거에 의해서 권력이 집중되거나 계약에 의해서 그 부가 집중되거나 하는 그 집중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대의민주주의 장치와 시장 장치가 동일하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장치는 시장 장치의 정치적 반복이고 시장 장치는 대의민주주의 장치의 경제적 반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동영상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동영상 미디어, 지금은 저도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중인데요. 동영상 미디어는 캠코더라거나 오늘날은 핸드폰의 광범위한 그 보급, 거리 곳곳마다 매달려 있는 CCTV, 또 그 자동차의 운행이 매번 기록되는 것, 이런 등등의 방식으로 우리 삶에 완전히 공기처럼 편지하고 있는 기술 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우리 삶의 공기처럼 확산된 동영상 미디어의 그 중요성은, 이게 이제 촬영이 되는 순간에는 아주 국지적으로 촬영이 되지만 인터넷을 비롯한 언론 미디어들의 그 유통망을 경유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이 동영상 미디어가 노출될 수 있는 그 잠재적 가능성이 동영상 미디어에 주목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나 캠코더나 핸드폰이나 뭐 CCTV와 같은 이런 그 촬영 장치들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그 편제화된 유통 경로를 통해서 누구나의 잠재적 시선을 이 미디어가 대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 때문이죠. 물론 모든 캠코더나 카메라, 핸드폰 등이 이런 대의의 위치에 서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권력자들이나 기업가들이라거나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미디어들이 더 큰 힘을 갖고 사람들을 과잉 대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잊을 수가 없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미지는 누가 그 이미지를 그 동영상을 소유하느냐, 또 누가 그것을 유통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미지에 대한 그 통제 권력에 따라서 권력이 이제 적어지거나 커지거나 하는 식으로 배분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라거나 검찰, 경찰, 입법부, 행정부, 국가정보원, 이런 권력기구들은 이미지들의 그 정보를, 이미지들을 정보 형태로 이렇게 집중하고 또 축적하고 있는 특권화된 장소라고 볼 수 있죠. 언론사는 이제 취재의 형태로, 경찰과 검찰은 수사의 형태로, 또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보고된 정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 집중 권력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소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 권력의 불평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거리에 배치된 CCTV 같은 경우도 권력의 자원이 되는데, 이거를 누가 장악하고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구조가 이렇게 요동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동영상 미디어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본 건데, 이번에 그 김학의 사건에서 동영상 미디어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물론 이 경우만이 아니라 버닝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꽤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서로의 범죄 이미지, 주로 이제 동영상 정보들에 대한 그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투는 이복 형제들처럼 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면, 윤중천은 김학의와 방씨,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성범죄, 마약범죄 동영상을 자기가 찍어가지고 확보해 둠으로써 정치 권력, 사법 권력, 언론 권력을 자기가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기획을 갖고 있었고 실행을 했죠. 버닝썬의 경우에 여기 윤총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버닝썬 대표하고 연결망을 갖고 있고 뒤를 봐줬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윤총경이 청와대에서 2번이나 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서 어떤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지도 아주 잘 알 수 있는 이 범죄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수중에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김태우 행정관이, 전 행정관이겠죠 지금은, 김태우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2번이나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제 정보 통제력을 갖고 청와대를 압박한다면 윤 총경에 대한 그 수사와 처벌이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던데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동영상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선으로 본 것이건, 뭔가 문건을 확보해 놨건, 그 문건을 사진을 찍어 놨건, 이런 식으로 어쨌건 권력의 그 비리들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판단이죠. 김태우 이야기는. 그리고 장자연 사건에서도 이미숙하고 윤장호입니까는 그 장자연으로 하여금 그 경쟁 원래 자기가 소속되어 있었던 업체이기도 김성종 그 대표한테 그 불리한 문건을 장자연으로 하여금 쓰게 함으로써 뭐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함께 이제 머리를 모아서 썼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만은 쓰게 함으로써 김성종이 그 이미숙에 대한 그 고발 능력을 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역고발 무기를 갖추려고 했는데 바로 그게 이제 문건 작성이고 그 문건을 또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용하려고 했겠죠. 이런 식의 방식으로 나는 너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다. 너가 나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는 한 너와 나는 범죄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해서 범죄의 공동체를 계속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범죄 정보를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똑같은 걸 나누어 갖는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은 서로 약점이 잡혀 있고 이 약점들의 거래를 통해서 맺어진 범죄 공동체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현금 뇌물이라거나 성뇌물 같은 것을 상납을 하고 범죄 행위를 서로 은폐해주고 이 기묘한 사랑이죠. 또 서로 감싸줌으로써 다중들이 또 국민들이 시민들이 고발자들이 범접할 수 없고 붕괴시킬 수 없는 단단한 범죄의 성을 공범의 성을 구축해 나가는데 이게 이른바 이제 유착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상호 유착의 공동체를 구성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주별장 성접대에서 윤중천은 김학이만 마약을 먹게 하고 성폭행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이제 마약을 먹고 성폭행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공동 범행을 함으로써 서로의 이제 범죄의 의의를 다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범죄가 점점 커지고 부풀려지고 축적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거대한 범죄가 되고 여기에 이제 이 사람 끼고 저 사람 끼고 언론사 끼고 검찰 끼고 이제 대통령까지 끼어드는 이런 그 범죄망이 되면 즉 대마가 되면 말이 커지게 되면 대마는 불살하고 그 말은 죽지 않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에 바로 이 대마불사 큰 은행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죠. 국가가 이제 그 망해가는 그 은행들에게 엄청난 돈을 쥐어가지고 헐가에 이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논리가 이 범죄 공동체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범죄는 작은 범죄와는 달리 잘 드러나지 않고 이 체제의 범죄는 공기처럼 호흡될 뿐인 셈이죠. 바로 여기에 바로 동영상 정보와 그것에 대한 통제권이 아주 유력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범죄 공동체들이 자기네끼리 행하는데 머물지 않고 이제 권력망 외부에 있는 보통 사람들을 그 망 속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윤중천은 그 직업 매춘 여성을 성상납의 도구로 삼은 것이 아니라 원주 별장으로 평범한 시민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원 원장이라거나 연예기획사의 대표라거나 가정주부라거나 대학생이라거나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수소문 가능하고 연결 가능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저녁 식사도 대접하고 술도 대접하고 내가 고위 권력자들을 만나는데 그 자리에 당신을 초대해서 아주 좋은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다. 생각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원주 별장으로 일반 시민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권력자들이 자신의 수중에 있는 권력 장치들에 대한 사용권을 불화해 준다. 뭐 본질적으로는 불화인데 처음에는 나눠준다라는 그 허위 약속일 수 있겠죠. 하여튼 권력 장치들에 대한 사용권을 불화해주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다중들을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보통 사람들을 공범 공동체, 권력의 공범 공동체의 하위 주체로, 즉 노예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장 속에서 이제 시민으로서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이 시장에서 시민으로 살아나가면서 시장 그 자체가 권력에 의해서 매개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권력이 있다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 필요와 욕망들을 갖게 되는 게 오늘날 시민들의 그 숙명이죠. 이렇게 시장에서 권력의 필요를 느끼고 있던 평범한 사람들이 원주별장에 초대되는 것을 굉장히 큰 행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의 결과는 윤중천이 깔아놓은 그물망에 그대로 포획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초대라고 하는 행위, 환대라고 하는 것이 윤중천에게서는 그물을 던지는 기술이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앞서 말했던 그 동영상 기술이 들어오면서 마약을 먹여서 판단력을 없애버리고 그러한 혼미한 상황에서 폭력적으로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것을 캠코더로 촬영을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제 권력 주체가 되는 것이죠. 바로 윤중천이 권력 주체가 되면서 피해 당사자에게 너는 이제 김학의 그 개가 되었으니까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하게 되는 건데 이 배우에는 너의 동영상을 내가 갖고 있다. 너가 만약에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동영상을 유통시켜 가지고 시민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리겠다. 혹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를 필요에 따라서는 구속시켜버리겠다. 이런 식의 이제 협박권으로 그 동영상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중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별장에 비치되어 있는 동영상 장비와 그것으로 찍은 동영상 이미지를 자기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권력자, 그러니까 김학이라거나 조선일보 방시 일가와 같은 권력자들을 포획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주고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성노예들을 포획하는 이중장치로 사용됐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노예 사냥을 하고 한편에서는 권력 사냥을 하는 도구로 이 동영상 이미지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완벽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결코 없죠. 이 동영상 이미지의 보유는 상당한 권력을 윤중천에게 보유하도록 해준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지뢰밭 또 지진들은 이 사회의 곳곳에서 요동치고 있다라는 점이 또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중천의 부인이 윤중천을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이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윤중천과 그 부인을 다시 역고소하게 되면서, 나는 윤중천과 간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윤중천의 성노예로서 성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이 세상은 이제 이 사건은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 진실이 사법적 과정 속에서 어떻게 취급되었습니까? 김학의가 성폭행을 했고, 윤중천도 성폭행 당사자라고 하는 피해 당사자의 고발은 이상하게도 경찰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는가 했지만, 검찰로만 가면은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이 되어서 김학의와 윤중천이 세탁이 된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들한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된 지금에 있어서 그 과정을 본다면 검찰이라고 하는 거죠.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소, 재판, 판결, 처벌에 이르는 이 일련의 제도화된 메커니즘이 그 범죄적인 권력 공동체의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구성하는 진실 생산 장치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 그 드러난 것에 어떤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이렇게 드러난 것에 어느 정도의 형벌을
줄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검경의 그 행정적, 사법적 처리 과정에 맡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최종적인 판결이 진실로 유통되고 기록되고 또 행세되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 사법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갈등하고 기랑하고 있는 권력의 그 구성 요소들의 힘관계, 그 역관계가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권력체의 역사이고 권력의 자기 이야기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1차 수사에서 윤재필 검사 같은 경우는 김학의 건이 발표되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연예인 도박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연예인 도박 사건으로 시선을 다 끌고 가 가지고 김학의에 대한 무혐의 발표에 대한 저항을, 국민적 저항을 제거를 했죠. 1차 수사 전체가 소위 마이너 수사, 뺄셈 수사 있었던 것을 계속 제거하고 범죄 사실을 형해화시켜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려서 결국 무혐의로 만드는 것이었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권력, 그 피해 당사자를 불러와 가지고 진술을 끊임없이 동요하게끔 하도록 압박을 해서 피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결국 아무것도 없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흔들기 수사, 뺄셈 수사, 진공화 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고, 강혜훈, 유상범, 김수남, 김진태 등을 거쳐서 이루어진 2차 수사도 결국 박근혜 정권의 그 필요에 맞추는 정권 맞춤형 수사로서 그 수사는 권력의 필요에 종속된 그 장치의 다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판명된 그 수사 그 자체가 수사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권력의 범죄 공동체가 성차별주의를 자신의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성차별주의가 얼마나 공고한지는 지난 시기 미투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죠.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계, 종교계, 예술계, 문학계, 이런 그 모든 영역에 성차별주의가 도사리고 있고, 마치 이제 서구 사회의 인종주의처럼 여성을 차별하는 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이 성차별주의가 이번 사건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굉장히 적나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몸은 국정화폐를 대신해서 유통되는 뇌물의 현물 형태에 다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을 주었을 때 그 말도 뇌물의 현물 형태의 하나였는데, 이번에 이제 윤중천이 초대라는 형식을 통해서
원주별장에 온 그 여성 시민들의 몸을 언론 권력자들과 사법 정치 권력자들에게 그 현물 형태로 상납을 하는 거, 이건 막 굉장히 그 정난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널리 유행되는 형태이기도 하죠. 버닝썬의 경우에 여성의 몸은 부르는 것이 값인 특수한 상품, 그러니까 VVIP에게 팔리는 상품으로서 기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귀금속이라거나 이런 것이 이제 특수한 상품인데, 이것도 이제 시장 가치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데, 이 여성의 몸은 그런 규제가 거의 허물어질 정도로 부르는 대로 값이 치러지는 상품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듣자면 버닝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그 한류 연예인들이 그 운영하는 그러한 업소에 찾아와 가지고 하룻밤에 한 테이블에서 1억 원씩 혹은 그 이상씩 그 사용을 했다고 하고, 바로 이러한 이제 VVIP에게 여성의 몸은 매우 이제 비싼 값에 그 팔려 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여성의 몸만이 특수한 상품인 것은 아니죠. 남성의 몸도 자본주의에서는 특수한 상품입니다. 막스가 자본론에서 너무나 명료하게 규명한 바처럼 상품으로서의 노동력, 즉 사고 팔리는 노동력, 임금을 받건 안 받건 간에 사고 팔리는 이 노동력의 경우에는 노동 과정을 통해서 그 노동력 상품의 재생산비 이상을 생산하는 특수한 상품으로 규명이 됩니다. 그 노동력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가격 수로로 환산해 가지고 하루에 예컨대 뭐 10만원, 20만원 이런 정도 일지라도 그것이 이제 그 생산하는 사용 가치는 그것의 몇 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노동력 상품이라고 막스는 부르죠. 그 몇 배로 생산되었을 때의 재생산비를 빼고 남는 부분을 이여가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여가치를 생산하는 특수한 상품이 노동력 상품인데, 남성들의 몸은 이런 식의 특수한 상품으로 매일 인력시장에서 사고 팔립니다. 근데 지금 여성의 몸은 그 버닝썬과 같은 그런 이제 업소를 매개로 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받고 팔리는 그런 특수 중에 특수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성차별주의의 실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은 특수한 국민이 되고 비국민이 되고 노예, 비인간으로 내몰리면서 결국
이제 장자연처럼 살기보다도 죽기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끊임없이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권력의 이 범죄 공동체는 국민을 바로 자신을 선출해 주거나 그 선출된 사람의 이웃에 있게 만든 주권자이고 당사자인데, 이 주권자인 국민을 노예로 혹은 개, 돼지로 나향욱처럼 말이죠.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서로 돌려 부름으로써, 이게 이제 정준영 채팅방에서 여성들을 그들이 부르는 방식이죠. 거기에서 여성들은 그냥 X라고 하는 암호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노예나 개돼지로 부름으로써 사실상 그 자신이, 그렇게 부르는 그 당사자인 자기 자신이 썩어 빠진 인간 폐품이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쓰레기이고, 이미 죽었으면서 마치 어두운 곳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활개를 치는 강시이자 이 좀비라고 하는 사실을 은근히 망각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시장하고 그것에 맞짝인 대의민주주의, 이 둘 다 이제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나 사회적인 영능들을 수혜시키는 장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수의 수중으로 끊임없이 그걸 집중을 시켜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그 권력의 원천인 다수 대중들을 더 큰 힘으로 짓누르게 하는, 만드는 그 장치인데, 이런 시장과 대의민주주의에서 오늘날 이 범죄들은 끊임없이 이제 자생하고 있고 재생산되고 있고, 그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고 그 질은 점점 노골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이 권력 공동체의 그 범죄를 국지적으로 드러난, 아마 아직 우리는 이 김학의 사건이라거나 버닝썬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이나 이런 것에 어떤 권력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연루되어서 서로 간에 은폐하고 서로 보살피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드러날 만큼만, 권력이 필요해서 드러날 만큼만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꼬리를 자르고 다시 체제 속으로 숨어들겠죠.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그 개개의 드러난 인자들의 범죄 행위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중요하긴 하죠. 이것마저 없다면은 뭐 폭주기관차인데 브레이크가 없어가지고 이 범죄 공동체가 성난 황소처럼 설쳐가지고 아마 시민사회를 며칠 만에 이제 작살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개의 범죄 행위를 찾아내가지고 단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만, 만약에 이것에 멈춰버린다면
우리가 이 범죄 공동체의 어떤 질주를 과연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컨대 대의민주주의 권력 장치의 본질적인 구조라거나 시장 권력의 구조, 또 이 대의민주주의와 시장 속에서 선출되거나 부를 집중한 사람들이 서로 이복 형제들처럼 싸우면서도 서로 돕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이 범죄 공동체가 자기네들에 머물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 마술을 뻗쳐가지고 일반 시민들을 자기네들의 노예, 특히 성적 노예로 포섭하고 배치해서 흡혈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정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법부가 진실을 감추고 또 선별해가지고 진실에 그 필요한 권력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큼만 가지고 사법적 진실을 구성해내는 기관이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성차별주의가 이런 범죄 공동체 먹이가 되고 있고, 바로 먹이가 되고 있는 한에서 성차별주의의 확산은 멈추지 않으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둔다면 그 개개인들에 대한 단죄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개인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 김학의를 다시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또 검찰 수사에 맡기고 그래서 단죄하는 것, 이런 등등은 이 암세포의 정식을 다소 늦출 수는 있는 대정요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지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대정요법은 사실상 시스템이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범죄 행위를 지속해 나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바로 그 범죄 시스템의 일부가 자기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일종의 이제 리포매팅, 다시 청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범죄의 지속을 위한 청소인 거죠. 범죄 자체를 청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장치로서 대정요법이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정요법으로서의 개개인에 대한 단죄의 시선을 홀딱 뺏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언론들은 모두 다 그 개개인들을 찾아내고 개개의 범죄 행위를 관음증적으로 응시하게끔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본질적인 본말 전도, 본질 뒤바꾸기를 하는데 재밌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매스미디어적 시선을 넘어서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범죄 공동체가 생장하고 번식하는 시스템적인 원인을 나중에 집단 지성을 통해서 찾아내고, 지금 우리가
김학이라거나 그 버닝썬의 그 대표들이라거나 장자연 사건의 그 배후에 있는 권력자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공분의 힘을 모아가지고 이 정동의 힘을 모아가지고 바로 그 원인을 뿌리 뽑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정요법적 관점과 시선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 방향으로 나갈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질문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